안녕하세요. 저에게는 꼭꼭 숨기고 싶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 나의 비밀을 꽁꽁 숨기고 죽는 것이 저의 목표였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저의 비밀 이야기를 좀 꺼내볼까 싶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무척이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 얘는 엄마가 없나? 무슨 소매랑 카라에 노란 색깔 때가 쬐쬐하게 묻어 있어. 몰라? 얘 엄마가 바람나서 도망갔잖아. 아빠는 알코올 중독에. 아휴, 말도 마. 정말 장난 없어. 하면서 어른들의 목소리가 저의 귓가에 들려왔지요. 초등학생 때부터 애들은 저에게 야, 우리 엄마가 너랑 놀지 말래. 너네 집이 가난하고 너네 엄마가 불륜녀에 너네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너랑 놀면은 내가 안 좋은 친구들이랑 노는 거랑 똑같다고 했어. 하면서 저를 왕따시키거나 차별하기 일쑤였지요. 저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저와 단둘이 사는 할머니에게 할머니, 왜 우리는 엄마 아빠가 없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애들한테 놀림받아야 하고 이렇게 서럽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라고 물으면 할머니는 할미가 돈이 없어서 글을 몰라서 못 배워서 그래. 미안하다. 하면서 되려 본인 탓을 하셨지요. 할머니는 당신이 글을 모르고 못 배우고 학교를 안 나와서 창피한 마음에 학부모 모임에 나오지도 않으셨고 저를 뭐라고 하는 엄마들에게 제대로 한마디 하시지도 못했어요. 본인이 늙고 힘없고 못난 자식들을 두고 못 배운 사람이라 뭘 말할 자격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였지요. 저는 할머니를 더 이상 그런 질문들을 하며 가슴에 상처를 주기 싫었습니다. 속으로 그래, 나를 무시한 애들 내가 다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당당하게 그들 앞에 나서서 떳떳한 인생을 살 거야. 너네들이 잘났다면 얼마나 잘났다고 나를 무시해? 그래, 나 비록 엄마 없고 우리 아빠 알코올 중독으로 집 나갔어도 나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할머니가 있어. 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미친 듯이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때가요. 초등학교 때부터 책이랑 떨어질 줄 몰랐던 저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항상 손에는 책, 그리고 가방에는 숙제할 것들을 가득 담아서 벽돌보다 더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다녔어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슬슬 저를 무시했던 애들보다 성적이 잘 나오기 시작했지요. 그때 애들이 수군대면서 뭐야, 쟤는 학원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우리보다 성적이 더 잘 나오냐? 웃긴다. 야,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쟤 곧 성적 떨어질 거래. 쟤 신경 쓰지 말자. 어차피 쟤가 아득바득 공부해봤자 우리 못 이겨. 우리 엄마가 그랬어. 집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학원 많이 다니는 애들이 승리한다고 했어. 라고 말을 했지요. 저는 코웃음을 치고 저를 무시한 애들을 밟고 더 열심히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초6 그리고 중학교로 올라갔을 때 전교 1등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가난한 집안에서 공부를 잘하고 선생님들조차 무시를 했는데 제가 공부로 다 이겨버리니까 무척이나 놀라운 표정을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저에게 말했지요. 너는 엄마 아빠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야무지게 공부를 하니? 라고요. 저는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한테 찍소리도 못 듣게 당당하고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참 당당했어요. 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요. 제가 가게 된 고등학교는 소위 공부를 좀 한다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비슷한 고등학교였습니다. 한 해 의대생 배출만 10명이 넘었고 굉장히 부잣집 동네였지요. 보통은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고등학교였고
저는 학비가 부담이 되긴 했지만 중학교에서 전교 1등이었기 때문에 전혀 무리 없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뿌듯하고 너무나 기분이 좋았지요. 그런데 그 고등학교에 들어간 게 제 인생 천추의 한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미 저는 그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소위 유명인사였어요. 기본적으로 학원 3-4개를 다니는 애들 사이에서 저는 학원 하나 안 다니고 애들이 개무시하는 달동네에서 할머니랑 함께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입학했을 때 고2, 3학년들 선배들이 저를 보려 내려왔습니다. 얘가 걔야? 그 아무것도 없는 달동네에서 악바리 근성으로 전교 1등 한다는 애가? 나는 뭐 거지라고 해서 꾀재하고 못생긴 애인 줄 알았는데 얼굴도 이쁘네. 그러게. 뭐냐? 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상당히 거슬렸지만 이 또한 나의 운명이다 생각하고 저는 그런 말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으로 니네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할 거야 라고 생각한 뒤 더더욱 열심히 매진하고 정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등학교 점수는 쉽사리 오르지 않더라고요. 전교 1등으로 입학한 저는 중간고사 때 전교 20등이 되었고 제가 꿈꾸던 의대에 진학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담임쌤에게 쌤이 저번에 멘토멘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셨죠? 고3 언니 오빠랑 연결해서 내신이랑 수능 점수 챙기는 거요. 저 그거 신청할게요. 너는 웬일이니? 하라고 할 때는 안 하더니 성적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좀 눈에 들어와? 그렇게 하라고 할 때 하지. 이미 자리 다 차고 없어. 라고 말을 한 뒤 저를 매정하게 쫓아내신 겁니다.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오후 종례가 끝나고 갑자기 담임이 진현이는 잠깐 남도록 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네? 갑자기요? 하면서 종례 끝난 뒤 담임쌤에게 다가갔어요. 그때 담임쌤이 너 고3의 전교 1등 오빠 알지? 그 오빠가 너 이야기 듣고 시간 없는데 너 멘티하고 싶다고 연락 왔어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놀랐어요. 그 오빠는 저희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나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오빠였거든요. 선생님들조차도 그 오빠한테 잘 보이려고 엄청 아부를 떨 정도였습니다. 그 오빠 할아버지가 저희 학교 이사장이었고 그 오빠네 부모님은 유명한 대학병원 의대 교수였고 그 오빠의 형은 저희 학교에서 전설로 남은 서울에 있는 최고대학 의대를 수석으로 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우리 학교 의대 유망주인 오빠가 나를 가르쳐준다고? 저는 거절할 이유가 하등 없었지요. 선생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는 저 할래요. 무조건 할래요. 하면서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인생의 재앙이었지요. 그 오빠는 너가 새이구나. 말 많이 들었어. 힘든 가정에서 자라서 열심히 살고 전교 1등까지 했다고. 너같이 열심히 사는 애는 내가 보지 못했다 진짜. 너 너무 멋져. 오빠가 열심히 도와줄게. 나의 손길이 닿는 한 너가 최고의 성적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야. 하면서 그 오빠는 처음에 저를 자기가 공부하는 독서실에 같이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저에게 제가 성적이 가장 떨어진 과목인 수학과 과학을 알려주셨고 저는 그 오빠의 직소 과외 덕에 떨어진 전교 등수를 다시 올릴 수 있었지요. 그런데 그 오빠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사심을 내비치는 겁니다. 세희야, 나는 아무래도 곱게 자라서 너 같은 뭐랄까 악바리 근성을 가진 애들이 신기하면서도 가까이 하고 싶어. 너란 아이를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너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네. 라는 말들로요. 당연히 저는 잘나고 집안도 좋고 잘생긴 오빠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나를 좋아한다고 말을 해주는데 너무나도 즐겁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정말 이 오빠가 나를 순수하게 좋아하는 걸까?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하면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불안한 마음보다는 뭐랄까요? 사랑하고 애정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저는 어느 순간 그 오빠랑 교제를 하기 시작했지요. 아무래도 가까워지고
더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 저는 그 오빠와 과외를 독서실이 아닌 그 오빠의 집에서 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사단이 일어난 거였어요. 그 오빠와 제가 잠자리를 하게 된 겁니다. 저는 두려웠지만 오빠만 믿고 그렇게 사랑의 끝을 보았는데, 저는 그게 재앙의 시작일 줄 몰랐습니다. 사랑의 끝과 재앙의 시작이 함께 시작된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지요. 내 인생은 뭔가 달라지겠구나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오빠가 학교에 가자마자 저와 잠자리를 했다는 소문을 쫙 낸 겁니다. 고3 언니들이 저희 반에 내려와서 야, 니 미쳤냐? 아니, 와, 공부만 하는 애인 줄 알았는데 뒤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더니 완전히 반란까지 내네. 이 더러워. 너 전교 1등한테 몸대주고 과외받아서 그렇게 해서 성적 올린 거냐? 진짜 추하다. 라는 말을 내뱉고 간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잘 버틴 나였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내뱉으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바로 오빠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이야? 오빠 진짜 미친 거야? 아니, 오빠 우리가 그런 거를 했다는 거 말하지 않기로 했잖아. 갑자기 왜 이렇게 소문이 난 건데? 라고 하면서 오빠에게 따졌지만 오빠는 아니,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하면서 말을 돌릴 뿐이었지요. 학교 사람들과 친구들에게는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집안도 좋은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그저 나의 몸을 탐한 더럽고 추악한 놈 그 이상 이하도 아닐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의사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우울증이 심하게 와도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생리를 안 하는 겁니다. 설마 했던 저는 불안한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샀어요. 약국으로 가서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임신 테스트기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약사가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그 순간을 저는 절대로 잊지 못하지요. 그런 치욕스러움을 견디며 화장실에서 오줌을 묻혀 테스트를 한 결과 2줄.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뒷목이 딱딱해지면서 이대로 죽고 싶었어요. 바로 오빠네 집에 달려가서 대문을 쾅쾅 두들겼어요. 대문으로 오빠가 아닌 오빠의 엄마가 나오더라고요. 어머, 세희 아니니? 현빈이가 오늘은 과외 없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현빈이가 고3이라 너 꼼꼼하게 못 봐줘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부들거리는 손으로 아줌마, 제 인생 책임지세요. 아줌마 아들 때문에 저요 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주머니에서 2줄이 적힌 테스트기를 보여줬어요. 아줌마는 깜짝 놀라면서 너 이게 무슨 뜻이니? 설마 현빈이가? 라는 소리와 함께 너 일단 빨리 들어와 집으로 하면서 저를 아줌마 집 안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저는 신발도 거의 반강제로 벗으며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집에서 오빠와 오빠의 엄마 아빠 그리고 집안 식구들과 다대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 임신 소식을 들은 현빈 오빠는 야, 너 다른 남자랑 몸 굴린 다음에 이런 거 아니야? 라는 막말을 시전했고 현빈이네 엄마 아빠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고3인 우리 현빈이가 아이를 감당할 수는 없단다. 현빈이 얘는 의사가 되어서 우리 집안 대학병원 가문을 이어받아야 해. 현빈이 형도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귀를 쓰고 지금 의사 국시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 너에게는 상처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초기이기도 하니 지우도록 해라 하면서 봉투에서 돈 몇십을 넣어 저에게 건네는 겁니다. 저요, 얼마나 상처였는지 몰랐어요. 저는 펑펑 울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쉽게 그럴 수 있냐고. 나는 현빈이 오빠 때문에 학교에서 친구도 없고 전교 왕따에 나를 평생 사랑해 주겠다면서 나의 몸을 가진 현빈이 오빠는 나를 배신하고 아이까지 생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른 척을 할 수 있냐고 하면서 거의 경기를 일으키며 소리쳤습니다. 저의 모습을 본 그 집 식구들은 저를 괴물 보듯이 바라보았고
저는 부들거리면서 그 집안에 딱 붙어 있었어요. 오빠 삼촌이 저를 질질 끌고 나왔고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망했어요. 학교에 가자마자 할아버지가 학교 이사장인 현빈 오빠 가족들은 저희 담임쌤에게 저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해놓았고, 현빈 오빠는 친구들에게 술을 쳐서 제가 돈이 없어서 원조 교제를 하다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을 퍼뜨려 놓았지요. 화장실에 간 순간 학교 일진들이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볼일을 보는 제 머리 위에 대걸레를 빤 행주물을 머리 위에 뿌리며 걸레년? 너 애 가졌다며? 어떻게 그런 뻔뻔한 얼굴로 학교를 오고 우리 현빈 오빠 얼굴에 먹칠하냐? 라고 말을 했고, 담임쌤조차 내가 너를 믿어서 현빈이를 너랑 멘토멘티 수업으로 연결해줬는데 이렇게 배신을 때릴 줄은 몰랐다 하면서 저를 바퀴벌레 보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았어요. 순식간에 전교, 정말 학교쌤들까지 동원해서 저는 전교생 왕따가 되었고, 도저히 버틸 수 없었던 저는 전교 1등에서 100등까지 추락하며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와버렸습니다. 배는 점점 부르고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었던 저는 할머니 몰래 학교를 자퇴하고 미혼모 시설에 들어갔어요. 할머니에게는 제가 고등학교에 있는 기숙사에 들어갔다고 거짓말을 쳤지요. 배가 불러오고 저는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한 사실을 도저히 할머니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 편지를 한 장 붙이기로 했지요. 할머니 미안해요. 못난 손녀요. 조금 멀리 떠나게 되었어요. 전 대학보다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조금 먼 해외에 손녀가 가 있다고 생각해주고 더 자세한 거는 묻지 말아주세요. 라고요. 들려오는 소문에 할머니는 저를 찾으려고 글을 읽지도 못하는데 동네에 저를 수소문하셨대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그 집 손녀가 사고쳐서 아이를 가졌다가 사라졌다고 말한 거고, 충격받은 할머니는 그 이후로 쓰러지셨어요. 소식을 들은 저는 할머니! 하면서 병원에 갔지만 이미 할머니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저는 결국 김현빈 그 개놈 자식 때문에 할머니까지 세상에서 떠나게 만들었어야 했지요. 속으로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김현빈 너 수십 년이 걸려도 비록 돌아가야 해도 반드시 복수할 거야. 절대로 내가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이를 바드득 갈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복수하고자 하는 열망과는 달리 인생은 너무나 냉철했어요. 저는 가진 것 하나 없는 미혼모였고 제 인생을 산산조각 내 그놈 자식은 부잣집 아들이었지요. 결국 그놈은 최고 대학 의대에 들어가 의사가 되었고 저는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김밥집, 식당 등등을 전전하며 일을 하고 아이 모유를 먹이고, 기저귀 사는 나날들이 반복되던 어느 날 갑자기 국밥집 사장님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세상에 답답한 일이 많아도 현실을 수긍하고 그 안에서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해야 해. 아이가 어느 정도 컸으니 이제는 공부를 시작해서 너의 미래도 꾸려나가렴. 내가 돈은 대줄 테니.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의사의 꿈, 반드시 성공해서 그놈 자식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리라고 생각했던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대학을 다닐 수 있는 방통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4년 과정을 2년 반 만에 마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 말했죠. 저요, 의대 갈 겁니다. 라고요. 그러자 같이 일하던 식당 아주머니들은 아이고, 학생 꿈도 참 크다. 그래도 이룰 수 있는 꿈을 꿔야지 않겠어?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저요, 의대 가요. 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요. 그때부터 의대 학사 편입, 일반 편입을 동시에 준비하게 되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하게 불어 터질 때까지 하루에 4-5시간 자면서 편입을 준비했어요. 첫 편입 준비 올 낙방, 재수 낙방, 삼수 끝에 인천에 있는 한 의대에 입학하게 되었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제 딸내미 나이가 10살이었습니다. 딱 10살이었어요. 딸내미는 저에게 엄마, 나 엄마가 꿈을 이루어서 너무 좋아.
나 엄마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했어요. 저는 감동받았어요. 우리 딸에게 아빠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세히 한 적은 없지만 꿈결에서 잠꼬대를 한 저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 딸은 현빈이 그 개놈 자식이 저에게 한 짓을 다 알고서는 언젠가 자기가 엄마를 대신해서 아빠에게 복수를 해주겠다고 했지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희 모녀는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똘똘 뭉쳤습니다.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했던 제가 의대에 들어가서 공부를 따라잡는 거는 그리 크게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흘러 저는 의사 자격증을 따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의사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삶이 바쁘다 보니까 애 아빠에 대한 복수심 이런 거는 옅어졌어요. 그래, 이제는 나도 의사가 되고 내 딸내미도 잘 컸고 잘하고 있으니 그놈 자식을 다시 찾아서 복수하는 거는 내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야. 이제는 시간도 흘렀으니까 전부 다 용서하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작은 한 병원에 취업을 해서 하루하루 밥벌어서 먹고 사는 생계형 의사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딸내미는 고등학교를 자퇴해서 대학을 남들보다 2년 일찍 간 뒤 입학하자마자 사법고시 4년간 준비하여 그 학교 여자 최연소로 연수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딸내미는 나 힘 있는 여자가 되어서 엄마처럼 미혼모들이나 힘들게 사는 사람들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싶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싶어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습니다. 딸은 연수원에 들어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검사로 임용되었고 2년간 일을 하다가 개인 변호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 모녀 둘 다 평안한 삶을 지속할 때쯤 제가 일하는 병원에 한 환자가 찾아온 겁니다. 의사 선생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한 미친 의사 때문에 제 얼굴이란 신경이 다 마비가 되었수다. 이거 아무리 다른 의사한테 가도 소송이 두렵다고 진단서를 안 써주려고 해요. 나요, 미치겠어요. 하면서요. 자세히 보니 환자의 코와 피부의 수술이 완전히 잘못되었고 심지어 코 안쪽 피부는 괴사가 되어서 당장 수술이 급한 상태였어요. 아니, 어떤 놈이 이딴 수술을 한 거죠? 왜 이렇게 개판으로 한 거죠? 의사라면 절대로 이런 수술을 진행할 수가 없었을 텐데. 사이코가 아니고서야. 왜 다른 의사들은 그동안 진단서를 안 떼준 거죠? 라고 말을 하니 그 환자는 그 의사놈 집안이 대학 병원을 장악하고 있고 다른 의사들도 그 대학 병원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진단서는 못 떼줬다고 하더랍니다. 나 미칠 노릇이지요. 그 사이코 의사는 아직도 떳떳하게 병원 운영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성격 좋고 잘생기고 능글맞은 사람으로 아주 잘 나가고 있다니요. 미쳐요. 정말로요. 하면서 부들거리더라고요. 저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진단서 떼드릴게요. 라고 말을 한 뒤 그 환자에 대한 수술 문제점 등등을 써준 진단서를 떼줬어요. 그런데 제가 그 환자 진단서를 써준 이후로 소문이 난 것인지 정말 십수명의 환자, 그것도 같은 병원에서 같은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장애와 후유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저를 찾아온 겁니다. 저는 정말로 너무나도 놀랐어요. 아니, 그 의사 도대체 정확한 성함이 뭐요? 나 이거 참을 수가 없네. 어떤 놈의 의사가 환자 코를 없애고 눈을 뜨지도 못하게 하고 코 안에 염증으로 숨도 못 쉬어. 구강호흡으로 사람을 힘들게 한 거요. 하면서 십수명의 환자를 장난감 취급한 그 의사에 대해서 파헤치기 시작한 순간 저는 20여 년 전 제가 겪었던 공포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그 의사놈은 20여 년 전 자기의 욕망과 욕정풀이를 위해서 제 몸을 수단 취급하고 저를 고등학교에서 자퇴하게 만든 저와 제 딸을 버린 그놈 자식, 그 개놈 자식 현빈 오빠였던 거였습니다. 성모 마리아 병원 대표 원장의 이름으로 그놈 자식 이름이 써있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놈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온몸이 마비가 되는 듯한 기분이 느껴졌어요. 아는 의사 동문회에서 그놈 자식을 아는 놈을 수소문해서 물어본 결과 현빈 그놈 다 가진 놈 말하는 거냐?
걔 지금 지네 형이랑 지네 아빠 대학병원 대표 의사 선임 문제로 난리잖아. 형제는 아니라고 해서 지금 우리 의국에서 되게 유명한데. 걔가 얼굴도 집안도 다 좋은데 이상하게 걔랑 사귄 여자애들은 다 쥐도 새도 모르게 잠적하거나 아예 학교 휴학하거나 편입해서 우리 눈앞에서 안 보이더라고. 참 이상해. 그런데 그런 놈을 갑자기 왜 나한테 물어보냐? 아, 역시 그놈. 그 개놈은 본성 어디 버리지 못하고 꽁꽁 숨겨서 나한테 했던 짓 똑같이 하는구나. 야, 너 내가 미혼모인 거 알지? 내 딸아빠가 그놈 자식이야. 그놈 때문에 내가 10년 동안 떠돌이 생활했고 그놈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죽었어. 내가 그놈한테 복수하려고 의사가 되었는데 의사가 되고 나서 생활이 안정되어 그놈에 대한 분노가 사그라들었는데 며칠 전에 우리 병원에 걔한테 당한 환자 10수명이 찾아왔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그놈 자식에 대해서 뒤를 캐려고 너한테 전화한 거야. 라고 말하자 친구 의사 동료는 깜짝 놀랐지요. 뭐? 아니 걔가 그 정도로 쓰레기였다고? 헐. 걔 그럼 의료사고 낸 건데 지네 집안백으로 환자들 소송 못하게 하고 갑질한 거야? 정말 미쳤구나. 와. 내가 도울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도와볼게. 와. 하면서 혀를 내둘렀어요. 저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복수심이 도저히 멈출 줄 몰랐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소주를 마시면서 화를 식히고 있는데 법원에 갔다 온 딸이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삐삐삐 비밀번호 눌리는 소리와 함께요. 딸은 엄마 왜 이렇게 술을 마셔?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라고 제게 물어보았고 저는 꾹꾹 참아왔던 서름을 토해내며 그제서야 잠꼬대가 아닌 진짜 저의 입으로 말하는 딸아이의 아빠에 대한 존재, 악행들을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놈 자식한테 당한 환자 10수명이 내게 찾아왔고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기회인 것 같다고 그놈에게 복수할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다고 하면서 딸에게 말했어요. 딸은 엄마, 내가 변호사가 된 이유가 뭐라고 했지? 엄마를 지키려고, 나를 지키려고 된 거라고 했지. 나 이번 일에 개입하고 싶어. 엄마에게 찾아온 아빠 같지도 않는 사람에게 피해를 본 그 환자들 내게 보내줘. 의료소송하자. 나 의료 지식이 부족하니까 엄마가 나를 조력해주고 나 지금부터 수임하고 있었던 사건들 다 올스탑하고 로펌 사람들한테 넘기고 이번 사건에 전념할게. 아는 분, 나 검사 활동할 때 의료사고 전문으로 담당하셨던 분한테도 연락해서 총동원해서 복수할 거야. 아빠란 사람 내가 내 손으로 감옥에 집어넣을게. 라고 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그때 저희 모녀는 손잡고 다짐했어요. 억울하게 죽은 할머니 그리고 서러웠던 우리 모녀의 삶을 그놈 자식을 감옥에 보냄으로써 보상받자고요. 그렇게 저는 병원에서 근무가 끝나면 그놈 자식에게 피해받은 환자들을 만나서 진단서를 써주고 자세한 병의 진행 결과, 사후 예후, 그리고 의료 과실인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의료 과정 기록 보존 신청서를 내고 딸과 함께 법적으로 보호받고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환자들은 그 누구도 어떤 의사도 어떤 변호사도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준 적이 없습니다. 상대가 대형 병원을 끼고 어마어마한 재력과 영향을 끼치는 분이다 보니 그 누구도 저희에게 선뜻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정말 이 은혜 잊지 못할 겁니다 하면서 다들 감사했지요. 저희는 아닙니다. 저희도 다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저도 그놈한테 아주 크게 당한 피해자이니까요 하면서 씁쓸한 미소를 지은 채 그놈 자식의 뒤통수를 한 방에 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가 고소를 준비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인지 저희 쪽에 내용 증명서를 보냈더라고요. 저는 그 내용 증명서를 가지고 딸과 함께 그놈을 찾아갔습니다. 야, 현빈, 너 나 기억나냐? 라고 하자 그 남자는 너가 어떻게 여길 뭐야? 하면서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씩 웃으면서 너 때문에 내가 고등학교 반강제로 자퇴하고 우리 할머니 죽게 되고 너 때문에 내 젊음이 전부 엉망이 되어버렸어. 이 약물고 10년 동안 뼈를 깎은 심정으로 나 돈 벌고 애 키웠고 끝까지 아이 포기하지 않으면서 의대로 들어왔다.
그리고 너한테 복수하려고 바득바득 기회 노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런 날이 오게 되었네. 너 진짜 독하구나. 너가 순수하니까 그딴 일을 당한 거야. 야, 너랑 나랑 급이 맞는다고 생각하냐? 대대로 성공의사 집안과 달동네에 사는 전교 1등의 사랑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 넌 순진해서 나에게 먹힌 거고 그래서 너가 이 꼴이 된 거야. 라고 하면서 저의 화딱지를 긁었어요. 그때 갑자기 딸이 제 손을 잡으며 아빠? 아니, 아빠라고 부르기도 수치스러운 당신 덕분에 내가 태어났고 나의 존재는 우리 엄마의 산물이야. 엄마의 분노와 복수는 곧 나의 것이고 그래서 내가 변호사가 되었어요. 아참, 나 그냥 시시한 변호사가 아니라 검사 출신 변호사고 내 주변에 의료소송 담당하는 검사, 변호사 엄청 많아서 그분들 도움을 좀 받으며 해보려고. 아는 검사님이 당신 아저씨 구속될 확률이 90%가 넘는다네? 어디 한번 전관 예우 가능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 대거 고용해봐. 난 못 이길걸? 나는 사활을 인생을 걸었으니까. 라고 말을 한 뒤에 그놈 자식 앞에 침을 뱉고 나왔어요. 그날 저와 제 딸은 환자들과 함께 소장을 제출하게 되었고 일사천리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인 제 딸의 입김 덕분에 형사들이 수사를 대충 할 수 없었고 아무리 부자 집안이라도 제 딸의 파워를 간과하기는 쉽지 않았지요. 결국 그놈 자식은 구속이 되었고 8개월간의 구속 수사 끝에 이례적으로 1심 징역 2년 3개월이 떨어지게 되었고 2심 그리고 3심에서 3개월형이 줄어서 2년 징역으로 확정이 되었지만 어쨌든 그놈을 감옥에 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의국 동료들에게 전해들은 소식이 저와 제 딸 그리고 피해 환자들을 웃음 짓게 만들었네요. 의국 동료는 야, 대박이다. 그 현빈놈 감옥 가서 완전 정신 이상자 되었대. 걔가 형이랑 아빠 병원 가지겠다고 막 세력 다툼 장난 아니었잖아. 그런데 이번에 감옥 가게 된 이후로 걔 집안의 수치라고 집안에서 버려지고 걔네 아빠가 상속 절대로 안 해준다고 못 박으니까 감옥에서 극단적 선택하려고 난리도 아니었더라. 평소에도 걔 형한테 열등감 엄청나고 막 죽을 것처럼 힘들어했는데 그 열등감을 애꿎은 죄 없는 환자들 얼굴이랑 수술에 풀더니 결국 이런 꼴이 나네. 너 정말 잘했다. 너가 총대 메고 그딴 놈 감옥에 넣어서 더 이상의 피해자들이 안 나오게 한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정말 후련하면서도 속으로는 고작 이렇게 별 보잘것없는 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렇게 오랜 시간 힘들어한 거구나. 라고 하면서 쓰라렸어요. 그래도 그놈을 감옥에 넣으니까 정말 복수를 제대로 했구나 싶었지요. 그렇게 그놈의 형이 확정이 된 날 저는 딸과 함께 할머니의 빈소에 가서 막걸리를 뿌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남자가 뭐라고 내가 할머니에게 솔직하지 못하고 할머니를 충격에만 빠뜨리고 이렇게 하늘나라에 보내게 됐을까요? 우리 딸 할머니 증손녀 이렇게 훌쩍 커서 지금 어엿하게 소송도 하고 멋진 변호사 되었어요. 저도 꿈에 그리던 의사가 되고 말았고요. 그래서 저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 하늘에서 우리 많이 응원해줘요. 이제 떳떳하게 할머니 빈소 올 수 있게 되었네요. 라고 말을 하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놈에게 복수를 한 뒤에 가슴에서 뭔가 꽉 막혀있던 돌멩이를 없앨 수 있었고 지금 드디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하루하루 평범하게 그리고 일상에 감사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이제야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 그냥 더없이 행복할 따름이에요. 힘겨운 나날들 덕분에 지금 사소한 것에 행복한 것을 느끼며 살 수 있지만 제가 걸어온 터널 같은 그 어두운 젊은 날들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마냥 기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10대 여러분들, 남자도 좋지만 사랑도 좋지만 언제나 1순위는 자기 자신입니다. 항상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폭풍이 다가와도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항상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면서 당당하게 사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긴 글을 조심스럽게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무척 감사합니다. 요즘 날이 추우니 건강 조심하시고요. 항상 따뜻하게 다니세요. 돈, 명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부질없는 것인 것 같네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